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모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자신은 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부산을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롱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대구와 울산, 구미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TK를 순회한 데 이어 오늘은 온종일 부산 경남 PK 지역을 돌았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서면에서 연설을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업들을 반드시 유치하고 부산을 해양 수도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오후에는 창원과 통영, 거제 등 경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주로 광장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시간 위주로 일정을 짰는데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에 대한 반감을 낮추고 TK와 PK 지역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통합 행보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어제 대구와 울산, 부산까지 TK와 PK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간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진주와 사천,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지지층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어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를 잇따라 찾아 우주과학기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밀양 유세 현장에선 밀양 아리랑을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낸 뒤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는 독재를 막아달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또 이 사람이 해가지고 전부 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원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로만 성장을 외치는 게 아닌 산업 현장을 후보가 직접 찾아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부산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온종일 대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한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부산에서만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부산 동래역 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성균관 유도회와 지역 종교인 등을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신규 야구장 건립, 증권회사 이전 유도 등으로 부산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을 돕지 않겠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외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며 보수 단일화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0년 동안 그 당에서 계셨던 분의 행보인데 존중해 주는 것이 도리이지 개헌보수와 개혁보수는 선명한 차이가 있고 개헌보수 빅텐트 아무리 해봐야 국민에게 감동 못 줄 겁니다. 점심에는 부산대를 방문해 어제 경북대에 이어 학식 먹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고 저녁에는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수 적장자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선거 초반 어느 지역보다 TK와 PK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대선 레이스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내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강제 조치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김문수 후보는 출당 가능성에는 재차 선을 긋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보수 진영에선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보수 총결집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희생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접근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외연 확장을 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끝내 결단하지 않으면 출당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강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사실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출당이란 카드까지는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아마 바라고 있는 점도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부 공격도 악재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김 후보의 계엄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는데 대선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고심을 깊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의혹인데 민주당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가 서너 명 술값으로 4,500만 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지 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은 없다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해당 룸살롱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분노한 인사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이미 제보했다며 법원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관의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민주당은 필요하면 확보한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겠다며 반대로 사법부가 대응을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서 조만간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전날 김 여사 측은 조사가 강행될 경우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련 재판이 모두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들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의 김영선 전 의원을 밀어내고 조국 수사로 고생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첫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만큼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할 전망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데다 조기 대선이 임박한 만큼 강제 수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오늘의 전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세 후보가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세 후보가 동시에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네요. 짜맞춘 건가요?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좀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토끼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영남에서 표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표를 많이 줬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2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심판을 해달라.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게 통합돼서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결국 대구 경북에서 30% 지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후보 모두 영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게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이제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그 소중한 시간에 한 일주일 정도를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시간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데 당내에서의 볼썽사나운 모습들 이것을 우리 전통 지지층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영남 TK와 PK 지역에서 지역분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정도가 됐을 때에는 마침 또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그 유세가 굉장히 접점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들로서는 기본 그 지지층들께 먼저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후보 다 영남권에 모였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후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민주정당 맞습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크지만은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더니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했네요. 아무래도 PK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IMF라고 하는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산에 있어서 그 상징성은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를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보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민주화 산업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기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부산에 가서 해양수산부 이전 그리고 해운기업인 HMM 유치를 약속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7자 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공산당식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HMM의 그 노조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노조가 하나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노조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노조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양대 노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은 저희들 공약에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조 친화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HM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공산당식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 후보는 오늘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진주시장을 찾아서 또 지도부와 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과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국민에 대한 큰절이어야 되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또한 경제 폭망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사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또는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되자마자 헌법에 대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뭐 사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 공약은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지만 산은에서 1조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노조도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기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 노조, 정부가 다 찬성하는 한도에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HMM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부산을 이전한다 할지라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HMM이라고 하는 기업체라든가 해양수산부 같은 이런 국가기관을 옮겨서 부산 경제 활성화 그리고 부산이 좀 침체되어 간다라고 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부산을 또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뭐 오늘 연설 도중에 뭐 누구처럼 총각 행세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본인이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두 분 다 했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GTX 요즘에 개통이 되어 있는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고 그리고 8년의 임기 동안 6년 동안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경기도에 유치를 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그 이전에 성남시장을 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어떤 업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이 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여러 가지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도 모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맞는 후보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온종일 대구에서 유세를 하더니 오늘은 계속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또 경북대 이어서 오늘 부산대를 방문했는데 유독 이렇게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지율에서 2030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공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영남과 부산에 많이 있는데 이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불협화음을 많이 냈고 결국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특히 대구 시민이라든가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보수다, 진정한 보수고 국민의힘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참칭 보수다, 이렇게 공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후보가 뭐 약체 후보는 일반적으로 뭐 상대방을 비방하죠. 그게 또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면서도 최소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로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내단에 사과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걸로 인해서 주목받고 극우 강성 지지를 받아서 지금 1위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후보다라는 말씀드리고, 경산호위 위원장도 했었고요. 노동부 장관도 최근에 했었죠. 가장 최근에 한 게 이 공직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하면서 노조와 싸움만 했지 어떤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뭔가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부 장관 하면서 노조와 제대로 합의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고 기업과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능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능함을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야 뭐 핵심 지지층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제 오늘 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식 먹자 이준석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어요. 젊은 층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이재명과 비등비등해지거나 혹은 이길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저희 후보가 더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드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번 대선 레이스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이르면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뭐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존에 봐왔던 모습들을 보면 탈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후보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선출돼서 그랬을 때 가장 경쟁력 후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를 좀 어거지로 띄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덕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고, 결국 이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맞고 자신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도 탈당을 요구하고 싶겠죠. 이제는 후보가 됐는데 더 이상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히 손절해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배신자라고 하는 또 프레임에 갇혀지고 결국 집토끼도 놓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빨리 될 것이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강제 조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당 권유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당 권유를 받으면은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당에서 바로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있고 7개월 안에 그런 탈당 권유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하는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탈당 권유 혹은 극단적으로는 제명의 결정을 의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것들보다는 어쨌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먼저 탈당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는 8명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도 반대했었고 좀 강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8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저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김용태 위원장이 월요일 날 오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또 오후에는요. 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지금 수사 외압 의혹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수사 외압 의혹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준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면은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몰랐다라고 전혀 교감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이 내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목요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당과 상의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처음에 지명이 되었을 때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사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요일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임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곧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 안에는 어떠한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의 공세를 조금 늦추는 것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그런 과정들이 벌써 5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됐고 안 되면 제명이라도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내란을 저질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만 있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없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뭐 가식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다 당선이 돼서 이제 임명이 돼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실은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겪어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건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이 경륜이 있다거나 또는 당을 이끌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번 대선에서 그냥 얼굴 마담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20일 지나면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이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의힘이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의 국민들, 심지어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움직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일요일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탈당을 하고 나서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최근에 그 청년 변호인들, 본인의 그 변호사였던 김계리 변호사나 몇 분이 창당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내에서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굳이 창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어디에 선거에 후보를 낸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뭐 대선 후보 등록 기간도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장 앞서서 어떠한 이렇게 저런 것들이 없기 선거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뭐 지지자들과의 어떤 교감들이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당이라는 그런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청문회가 열렸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뭐 국민의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회부 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사실상 3일 만에 유죄 10대 2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일 정도는 판결문 작성 작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후보를 아예 그냥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에 대해서 최소한 아무리 대법원이 바쁘다라고 해도 야당 유력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고 또 판결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정말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해서 무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했었는데 너무나도 그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또 하루 만에 서울 고법으로 내리고 서울 고법도 재판일을 잡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밝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게 되고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오늘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는 불참을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사법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 상권분리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어쨌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호기롭게 청문회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검 법안도 결과적으로 대선 전에는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청문회도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을 했으면 우리 이 YTN에서 첫 꼭지에 그것을 다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루게 된다면 요즘 조금 조용해졌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나와 있었고 또 심지어 그저께는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150만 원 항소심형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부부가 둘 다 공직선거법으로서 유죄로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고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됐을 텐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말씀드리는 그런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4심제를 만들겠다라든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아예 뭐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라든지 법관을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 극단적으로 100명이면 86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늘 만약에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실은 사법부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법원에서 대통령 유력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기록은 봤었겠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관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록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통해서 컴퓨터로 봤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로그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3일 만인데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2일 만이거든요. 6만 쪽 페이지예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 달도 더 걸려요. 그래서 로그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대법관 중에 로그인을 통해서 기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대법관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 기록도 하나도 안 봤는데요. 안 봐도 그냥 판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1심 판결문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대법원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1, 2심 판결문 중에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불리한 판결문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대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법관들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20명이든 사진을 찍었는데 4명으로 오려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했을 때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토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찬성과 의견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고 선거에 임한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직선거법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에서 패배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다시 재판받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행위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이게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네. 나중에 본회의 통과하고 법이 시행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게 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 아직까지 이제 2주 권한대행의 상황에서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정부를 이송이 되면 당연히 이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의무 의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제2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본인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가 되어버리고 시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결국에는 뭐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라든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는 관련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법안을 지금 개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러한 입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법원이 3심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대법원 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수준으로 또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헌법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또 그리고 민주당도 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지나친 편파적인 정치 편향적인 판결에 비추어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놀랬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최대 100명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임명 주체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 3분의 1 그리고 국회 추천 3분의 1, 뭐 대법원장 3분의 1 이런 형태로 지금 함께 된다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게 되면은 86명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 안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3분의 1씩 해놓은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섞여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86%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14명 이외에 86%가 극단적인 분들이 오히려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법관들을 증언을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명을 할 때도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뭐 특정 어떤 연구회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대규모 들어올 가능성들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뭐 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개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영국과 미국이 우리보다 대법관 수가 적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현재 14명인데 그걸 최대 100명까지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 100명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1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뭐 현실적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대법관을 늘려버리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관은 안 늘리고 고등법원에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자라고 로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헌법 원리에 반한다. 어떻게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대법원의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법관들조차도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요. 다만 뭐 100명까지 늘리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 생각하고 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이 주장을 관찰하기보다는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맞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12분의 대법관 중에 10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에 10분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좀 대법관이 정치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의 대법관 수 확대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국민권리구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언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 그리고 결국 전원 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된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대법관이 증언이 됐을 때는 당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요 유치원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한 코스로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통 항소심까지 2심까지가 사실심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관을 증언을 하면은 너도 나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사건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소송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줄 때는 심급 대리라고 해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또 사건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4심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재판 소원까지 하겠다. 4심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대방이 상고를 하면 내가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변호사를 쓰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도 짚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방용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직위원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직위원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모처 룸살롱에 가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가면 한 400~500만 원 나온다는데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건 관련자와 마시거나 또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또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또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직위원 판사가 다른 동행한 분과 사진 찍고 그 술집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술집에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룸살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바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그 관련 자료를 건넸고요. 그래서 즉시 감찰을 하고 이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직무 배제돼야 된다. 재판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 자신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혹시 직위원 판사로 좀 타깃이 바뀐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어쨌든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이러한 폭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특검 같은 것들도 실제로 대선 전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청탁 같은 것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강남의 그 고급 룸사롱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언론과 야당은 중국과의 관세 합의를 사실상의 트럼프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겁니다. So now we're tariffing them, and it's at a level that nobody's seen. It's a level that is making us a very much different country. And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협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전면적 공급망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전략 산업에서는 디커플링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재균형이 꿈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협상도 매우 잘 돼가고 있다며 대성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a governmental change, but before they went into the election cycle, the South Koreans came with very good proposals. 전문가들은 중국과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남겨놓은 30% 관세만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ich was a total embargo de facto on both Chinese exports to the US and US exports to China. This allows exports to happen, but at a higher price.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번 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관세 관련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이미슨 크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제이미슨 크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는 10월에서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보호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만날 예정인데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2 회동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서는 안덕근 장관이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자, 당초에 한미는 한 6개가량 작업반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은 미국이 18개나 되는 나라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다 보니까 작업반 구성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번 만남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큰 불이 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 물류센터 3층에서는 지난해에도 화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리튬 배터리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불이 났던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위쪽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등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화재 당시의 열기로 인해 떨어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19시간 20분 만에 주불 진화는 완료됐지만 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현장 모습을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끊겨가지고 냉동창고 제품들이 문제라서 지금 물건을 다 빼고 있어요. 저희 제품이 한 200억 이상 갖고 있어서. 불은 건물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이번에는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경찰과 소방은 리튬 배터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앞으로 합동 감식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실화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제주 먼바다에서 우리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선원 8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는 한국과 중국 해경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주 선적 어진호가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563km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진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던 중 침수됐습니다. 선박 뒤쪽 스크루 부위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며 선체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리 해경의 요청을 받은 중국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고 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상 부근에서 중국 해경 경비함으로부터 선원들을 안전하게 인수했습니다. 이번 구조는 한중 해경이 꾸준히 유지해온 우호적 협력 관계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평소 중국 해경과 수색구조 협약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평소 협력과 신뢰 관계가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경은 침수 원인을 스크루 부위의 기계적 결함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대는 지난 12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 학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논문 철회, 즉 학위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오는 16일 오전 10시 반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 명예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시리아에 대화를 제안하며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국가들을 상대해오던 이스라엘은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012년 시리아 내전 당시 미국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단교를 선언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과도 정부는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에는 천연자원을 함께 개발하자는 광물 협정도 제안했습니다. 중동 순방 첫날 트럼프는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my administration
has already taken the first steps toward restoring norm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yria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decade.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As I've shown repeatedly, I am willing to end past conflicts and forge new partnerships for a better and more stable world.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적은 없다는 트럼프의 태도에 이스라엘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벌인 사실을 이스라엘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For clarity, Israel has not agreed to any ceasefire nor the release of terrorists. 미국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와의 휴전 합의도 이스라엘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혼자 후티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악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미국 도움 없이 이란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첫 해외 공식 순방으로 중동 3개국을 찾는 일정에서 이스라엘을 빼놓은 자체가 최근 두 나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YTN 권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던진 정상회담 제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는데 희박하지만 시 정상이 극적으로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러시아 측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одолжает готовить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Вот, собственно, вс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Пока больше ничего мы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не собираемся. 현재까지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양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에선 외국군의 완전한 철수 등을 포함해 3년 전보다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정상회담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거듭 SOS를 쳤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될 경우 서방이 제재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неприїзд Путіна знов ігри – це фінальна точка його демонстрації, що вони не готові 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а значить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중동 순방에 앞서 전격적인 튀르키예 방문 가능성을 열어놨던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2명의 특사를 이스탄불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세 정상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내일은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점차 그치겠고 강원과 충북, 남부 일부 지역으로만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고 특히 수도권에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이 잔뜩 끼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 광주 2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더 선선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틀째 영남 지역에 머물며 보수 표심 잡기에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유세 이틀째,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용사 묘역 참배로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선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유세무대 앞으로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풍선을 대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거쳐 조선산업 중심지 거제를 방문한 이 후보는 K조선업으로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시장 선점, 맞춤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남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통합행보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에 머물며 연일 박정희 마케팅으로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와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첫 일정을 진주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며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전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과학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신처럼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당도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밀양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아리랑을 부르며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운 지방을 위해 그린벨트 같은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동안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젊은 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을 바다 근처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한편 국민의힘과의 일방적 단일화는 젊은 층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향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유림회관 방문을 통해선 꾸준히 불거져온 인성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 보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범어사를 찾은 자리에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합과 포용, 화합의 중요성을 경청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고민을 나눴는데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을 북한 재개발 부지로 옮기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추진하는 단일화를 두곤 젊은 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남권의 젊은 시민들이 이미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득표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순회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지역 유세와 대학교 방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선 주요 주자들이 국내 AI 산업을 세계 순위권에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은 수십 줄에 이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고 전력 수급책도 부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산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흐름 속에서 대선 후보들도 국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 100조 원에 이르는 AI 민간 투자 시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 세계 3강에 들겠다는 목표로 5만 개가 넘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에 AI 3강이란 목표를 내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초기에 이 테이크오프를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우수한 인재를 전 세계적 규모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데 양당 후보들이 공약집에서 밝힌 AI 분야 추진 정책만 수십 줄에 이르지만 재원 대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연간 수입으로 충당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비 활용과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전력 공급 대책인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공약이 한쪽은 25년 걸리는 원전으로 하겠다. 한쪽은 하루 15%밖에 전기를 공급 못하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당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민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의 투자 역할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수당 확대를 내건 이재명 후보나 법인,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 모두 별도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 현실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부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있는.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짧은 기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각 후보 캠프들은 자책골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성차별적 발언 논란을 일으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의원이 논란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직접 나서 검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명백한 잘못이라며 2차례나 사과했고 선대위 유세본부 후 본부장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또 논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함부로 개인적인 견해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주의를 좀 하게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항의하는 유권자에게 직접 사과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후보 캠프에선 이 후보 10대 공약에 여성 정책이 빠진 빈틈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 진영에 있는 여성들은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위선적인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말해. 시장이 있는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의 도움을 받아보라며 내놓은 말인데 관련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성차별적 발언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 발언까지 소환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봉건 시대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선 전체 맥락을 보면 진위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해명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조만간 여성정책 공약 패키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은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노력이 정말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마 비슷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제 스스로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바꾸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랑 친하다는 사람은 매일 저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해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답합니다. 가능성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지난 3년간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놨던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놈의 당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당은 고쳐질 수 없는 당이다.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변에서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다면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으면 갖다 버리고 새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3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일하고도 당연한 방법, 그 정답 하나만 빼놓고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뺑뺑이 돌면서 시간을 낭비해왔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3주일 사이에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이재명의 포퓰리즘을 막을 그런 세력으로 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비판할 때 구질구질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 간에 얼마나 재미있는 대화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여기 가서는 이런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정반대는 딴 소리하고 그런 장난치는 것들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이재명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와가지고 예전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에 말이 많았는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H&M 옛날 현대상선 본사를 부산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독재정권 같았으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가지고 본사 옮기는 거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한 일자리 100개, 200개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 가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표를 받으려고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에 따르면은 대주주나 경영자가 마음대로 회사의 판단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거기에다 손해를 보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정치에 따라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상장 기업의 가치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기업에 가까운 H&M을 옮긴다는 말을 하면은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법무부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도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남호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해 머문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는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7달 만에 법무부도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나 검사는 116만 3천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349만 원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추정 금액인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수원지검 신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 기한 내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이 결국 폐업 수순에 들어갑니다. MG손보가 문을 닫더라도 가입자 121만 명의 보험 계약은 새로 생길 가교보험사에 조건 변경 없이 이전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입니다. 류화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폐업 수순을 발표해 121만 고객의 보험 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투자해 일종의 임시회사인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 가교보험사에 MG손보의 보험계약을 1차로 이전한 뒤 1년 후 최종적으로 5대 주요 손보사에 다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선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500여 명에 달하는 MG손보 직원들 사정은 다릅니다.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 없이 기존 보험계약 유지만 하기 때문에 필수 인력만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MG손보 노동조합은 금융위가 매각 대신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 직원들은 볼펜 한 자루라도 금융위원회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그 어떤 업무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 가교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5대 주요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보험사 간 상품 구조가 달라 5대 손보사가 MG손보 보험계약을 나눠서 인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세계 항암제 시장은 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 매년 10% 이상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55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서는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짜 내성 치료가 제시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항암 치료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미국 암연구학회인 AACR, 파이자 등 세계 유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학회에서는 항암제를 통한 고형암 치료 실패 원인의
최대 50%가 암치료제가 암세포 내부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ECM, 세포의 기질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암치료가 어려운 건 암세포가 암치료제에 내성을 보여서라기보다는 잦은 약물 투여로 암세포에 방어벽이 생겨 약물과 면역세포가 종양의 중심부에 닿지 못하는 가짜 내성 때문이란 겁니다. It's like a fortress or castle. It's very hard for a drug to go deeper into the tumor tissue because fibroblast and ECM, they express so much of collagen. So even though your drug is fantastic or it's killing the cell, it won't be able to go in deeper. So you are killing on the surface. 이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는 암세포 주변 환경을 암치료제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가짜 내성을 극복하는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딱딱해진 방어벽을 정상화해 종양에 침투하는 물질이 항암 치료제와 같이 투약될 경우 치료 효과를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 모델과 세포 실험 등 전 임상에서 입증된 이번 연구 결과에 가짜 내성 치료제가 전이까지 최대 80% 이상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페니트리움의 장점은 암종을 가리지 않고 여러 암종에서 나타나는 ECM 경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떤 항암제와 같이 병용을 해도 그 효과가 그 내성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전이가 차단되는 효과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기존 항암제의 침투를 돕는 특성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큰 상황. 세계 암치료제 시장은 300조 원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55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거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 광주에서는 다양한 추모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5년 전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던 옛 상무대 헌병대를 복원한 곳에 작품 수십 점이 내걸렸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에게 발포하는 모습, 목숨을 건 구조 장면이 캔버스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된 그날 광주의 모습을 사실대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역사 그림을 사실 있는 그대로 남겨야 되겠다 하고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한 점도 보태지도 않고 삐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를 재현했습니다. 5.18이 배경인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내리치던 진압봉, 사람들을 짓이기던 군화가 서슬퍼런 그때 기억을 되살립니다. 관람객들은 소설 속 글귀를 직접 손으로 옮겨 적으며 민주, 인권, 평화의 5.18 정신을 떠올립니다. 문구와 영상들이 전시물로 잘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명 깊은 전시였고요. 필사 체험까지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5.18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자기나 밥상보 등 작은 천을 하나하나 이은 작품들이 전시관을 수놓습니다. 어머니들이 손 바느질로 이어 만든 조각보는 그 자체로 화합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작은 천도 모으면 이렇게 아름답거늘 이렇게 조각난 우리들의 마음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어본다면 또 평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5.18 45주년을 앞두고 광주 곳곳에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도 있었고요. 날이 더워지면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죠? 네, 그렇죠. 우선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출근길 무렵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점차 비가 잦아들겠지만 이후로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강원과 충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가 찾아오면서 연일 이어지던 때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내려가며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